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서울의 집값을 공급을 통해서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계속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주 뭐 현명하게 네. 규제를 냈다. 그렇죠. 라는 평가가 이제 한쪽에서 있고요. 네. 뭐 생각보다는 조금 뭐 그래도 타격감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규제가 왜 좋으냐면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때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그래서 이번 규제가 아주 효과적이고 그래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메시지. 근데 뭐 그 다음 주 집값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KB하고 한국부동산은 여전히 빨간색인데? 그 왜 그런 거죠? 부동산은 큰 배니까 좀 기다려야죠. 시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다려야죠.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규제가 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촘촘하게 잘 막았어. 촘촘하게 잘 막았는데 오히려 남들이 생각 안 하는 엄청난 큰 구멍을 만들어 준 거죠. 구멍이요? 구멍이 엄청 안 보여? 이만한 구멍이 보이잖아. 잘 안 보이던데요? 이게 그 규제의 디테일에 빠지니까 그런 거지. 구멍이 이만하잖아. 무슨 구멍이야? 6억까지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거 빨리 사라는 이야기잖아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잼통님께서 확실한 메시지. 6억까지 대출받아서 빨리 사라. 금리 사이클, 거대한 사이클이 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플러스 6억 효과가 일어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 눈높이와 6억 대출과의 좀 갭이 있지 않습니까? 6억 대출을 살 수 있는. 우리가 1216 대책이라는 게 비슷한 게 있었죠. 네. 15억 이상 대출 규제, 대출 제로. 그 다음에 뭐 6억부터 9억 사이는 얼마, 뭐 9억 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출 한도를 금액에 따라서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금액에 따라서 그 대출 한도를 정해줬던 그 시기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9억 이하는 9억으로 빠르게 달라붙고 15억 이하는 15억까지 빠르게 달라붙고 막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 네. 근데 지금은 금액으로 정해준 게 아니잖아. 그래서 12억대가 인기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말도 틀린 것 같진 않은데 지금은 금액을 정해준 게 아니에요. 플러스 6억 효과. 이게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 막대기에다가 아주 부드러운 끈을 달아놓은 거죠. 그 끈 끝에 이게 갈고리를 달아서, 갈고리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낚시처럼 이렇게, 낚싯대 보면은, 이게 낚싯대가 있고 줄이 있잖아요. 이게 쭉 당겨서 탁 아파트를 긋는 거지. 이게 그 끈끈이 게임 있잖아. 이렇게 동전 놓고 딱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자본이다. 낚싯대는 자본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1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2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플러스 6억까지만 허용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금액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플러스 6억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는 허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그러는데 돈이 많은 게 아니고 현금이 많은 게 아니고 기존에 여기 보면 자본이란 게 자본. 자산이 아니에요. 30억 자산, 100억 자산 이런 게 아니야. 자본이란 게 있잖아. 자본, 자기 자본의 사이즈에서 플러스 6억까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빼가지고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세금이 10억인 사람도 있고 5억인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6억을 더 걸쳐가지고 간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대문에서 서초를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대출이 20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6억까지밖에 안 되니까 성동구를 이제 살려고 하겠죠. 6억 더해서 갈 수 있는 데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성동구를 6억 내고 살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지금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갖고 강남을 가려고 그랬는데 성동구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금 주춤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하락 전환이 될 거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결국에 이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참여를 조용해졌다가 다시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서울의 전 시민이 대상이 아니라 이사 가려고 했던 사람 몇 명만 움직여도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자꾸 오르면 이 사람들은 또 시장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쉬었다가 다시 참여하면 또 사람들이 그 불이 났을 때 한쪽으로 확 몰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정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돈이 줄어드냐? 안 줄어들잖아. 25만 원씩 나눠주잖아. 와, 씨.
우리는 15만 원이던데. 와, 4인 가족이니까 60만 원이야. 우와, 대박. 60, 그거 봤지? 그 다음에 추경 한다면 추경. 추경으로 뭐 몇십 조 뿌리고, 뭐 이렇게 뭘로 또 뿌리고, 사기 신도시. 쿠폰. 쿠폰! 뿌리고, 막 이렇게 돈 막 정부에서 막 나눠주는 거지.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만 자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으로 보내고자 하지만, 주식으로 갈까,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천 만들 거거든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집은 투기라 그러고 주식은 투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5천을 만들 거라 그러는데 결국 그 사람들의 논리는, 기본 논리는 그렇지만 되게 매우 탄탄한 논리가 있어. 부동산에 있는 돈은 생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약간 사회 악처럼 얘기해요. 사회 악이야. 그래서 그 돈을 기업들에게 펌핑을 해줘야지. 잘 돌아가는 나라가 성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의 부를 약탈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소비도 줄고 경기도 침체되고 다 이런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부동산에만 돈이 고여 있으면 되겠냐? 그렇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돌려야지 주식 쪽으로. 생산적이지 않다는 거잖아. 생산적이지 않은데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주식으로 보내겠다는 거잖아.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 잘 생각해 볼게요. 그거는 그들의 논리고 실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자, 이제 우리 25만 원 준다고 했는데 25만 원 줘야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 경제가 힘드니까 금리 내려야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돈도 못 풀고 금리도 못 내리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식으로 돈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출을 막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뿌릴 돈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그릇을 당연히 부동산일 건데 그 부동산으로 안 가고 주식을 자기들이 뿌리는 유동성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미국에서 옛날 돈을 뿌릴 때 그 돈을 막 찍어낼 때 그 돈을 담을 그릇으로 이제 코인을 선택했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보내고 싶은 거지. 그 작전인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이런 생각하는 거지. 쿠폰도 그래. 쿠폰을 만약에 15만 원씩 줬어. 25만 원씩 줬어. 그러면 그 동네 시장에서만 쓰게 하잖아. 네. 3개월 동안. 그치. 그러면 그 동네 시장에서 쓰면 그 시장이 좀 좋아지긴 하겠지. 그럼 그 다음에는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돈을 뿌림으로 인해서 그 시장 생산의 총량이 늘어나냐 이거지. 생산의 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쓸 돈을 그 돈으로 쓰는 거야, 그지? 조금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돈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니잖아. 네. 똑같은 거야 원래대로.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겠지, 그죠? 그런 거야. 생산이 늘어나는 것을 동반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만 발생하는 거죠. 이게 화폐 수량의 원칙이잖아. 그 물건 전체의 가격하고 물건 전체의 양 두 개를 곱하면 돈의 크기하고 똑같다. 근데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았어. 근데 돈은 늘어났어. 그러면 가격만 오르는 거야. 그치? 인플레이션만 생기는 거죠. 그죠? 맞죠? 네. MV는 PY. 오랜만에 들어보네. 맞잖아. 근데 이게 V는 고정이니까, 그러니까 돈의 양, M은 수량하고 가격이다. 근데 M이 늘어났어. 근데 생산량은 안 늘어났어. 그러면 가격만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더 부추기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야.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주식으로 선택한 거죠. 주식은 올려도 사실 이렇게 평판이 나빠지진 않거든. 좋아질 수 있죠, 평판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나는 똑같은 이야기죠. 기업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막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주면 되죠. 결국에는 뭐냐면 주가라는 게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돈은 투자했는데 그렇다고 경쟁력이 좋아지냐?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경쟁력이 있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한테다가 돈을 많이 투자해주면 그럼 주가만 올라가지. 그러면 걔네들이 주가만 올라가면 또 뭐 할 것 같아? 이렇게 증자해가지고 돈 끌어와가지고 땅 사고 또 이러겠지.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가냐 이거지.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보다 돈을 훨씬 더 펌핑을 많이 하면 거기에 버블이 생기는 거고 주식은 떨어지면 바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3천, 4천, 5천 가는 게 마냥 즐거운 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펌핑을 했다가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봤어요. 한 방에 간다니까요. 한 방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씩 빠지잖아요. 집값은 급락했을 때 30% 빠지고 끝나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더 빠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주식도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잘 들어가서 잘 나오시면 되긴 하겠지만 나중에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생산성이 못 따라가면 그때는 이제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문제인 거죠.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자산 시장이든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생산성이 못 따라가면 똑같다는 거죠. 기본 틀은 달라지는 게 없네요. 그렇죠. 떨어진 게 없잖아요. 유동성 늘어나고 금리는 뭐 동결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동결을 했지만 안 내릴 수가 없잖아 지금. 고민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부동산 안 내릴 수가 없잖아. 어쩌지? 뭐 이러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 낸 게 아니잖아요. 그 이재명 잘했다고 하지 마요. 대통령실에서 자기들 아니라 그랬잖아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아무것도 안 해요. 원래 아무 말도 안 해요. 원래 그 사람은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지 자기가 한 건 아니에요. 잘하면 내 거고 못하면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 뭐야. 잘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다고 할 거고 못하면 근데 지지율이 올라갔잖아 그 사이에. 그래서 이게 올라갔어요. 예, 잘한다고 평가하는 거죠. 예, 돈도 뿌린다 그러니까 또 더 올라가겠죠. 돈은 계속 늘어날 건데 영원히 뭐 주식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올 거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지. 주식으로 벌면 뭘 할까요? 주식으로 벌면 기업에 계속 재투자를 하겠죠. 그래야죠. 그래야 생산성으로 계속 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집을 샀어? 그러면 그 돈이 묶인다 그러잖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후레이님 집을 샀어. 그러면 내 돈은 어디로 가죠? 일로. 장롱으로 가요? 아니죠. 후레이님 통장으로 가죠. 네. 그럼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그거는 뭐 해요? 또 돌죠. 그쵸? 그 은행이 가만히 둬요, 그거를? 뭐 내 걸 또 산다든지. 그치. 다른 걸. 사실상 내 계좌에는 10억이 있지만 그 계좌에 있는 돈이 그대로 은행 금고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10억으로 뭘 해요? 또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또 그 돈이 도는 거잖아요. 내가 10억만 넣어놨지만 사실상 내 계좌에는 현금 10억만 딱 넣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돈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하잖아요. 대출을. 계속 무한으로 대출을 돌리잖아. 그래서 이게 왜 생산적인데 안 들어간다 그러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하겠네. 그냥 집값이 오르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불러서다. 그러는 거지.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넣어놨으면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이 잘 되면 기업에 대출을 해주겠지, 은행들이. 근데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데 기업은 돈 떼일 확률이 높으니까 위험 가중치가 높은 거 아니야. 그리고 주담대는 위험 가중치가 낮은 이유가 뭐겠어요? 몇 배씩 낮은 이유가 주담대는 안전하고 기업에는 대출해줘봐야 돈 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많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산다라는 느낌으로 자꾸 가는데 다주택자들은 본인이 다주택자가 아니라서 모를 수 있어. 그렇잖아. 아니 무슨 집이 떨어진다는 하락론자들이잖아. 그 사람들은 하락론자들은 집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집 있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던데 뭐 어쨌든 좋은데. 집 없을 거 아니야. 다주택자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야. 적폐인데 어떻게 다주택자가 될 수 있어? 이게 다주택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 건지. 예를 들어 20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를 2억 5천부터 내고 시작하는데 살 수 있겠어요? 다주택자들이 막 달려든다고? 그동안에 문제 많았던 정권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종부세니 세금 취득세니 양도세니 전부 다 그대로 있는데 일시 유예가 조금 되긴 했지만 그대로 있는데 그걸 부담하면 취득세 2억 6천 내고 들어가서 종부세 내고 이러면서 버틴다고? 아니야.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계속 말하지만 2022년 이후부터 실수요장이에요. 실수요장. 실수요는 타치를 안 했기 때문에 실수요장이거든. 그 실수요자들을 옮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뭐야? 기존에 있던 집을 팔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 집에 플러스 6억 해가지고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실수요자들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알잖아. 정권이 몰락하잖아. 킥보드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따릉이 타고 다니면서 막판에 2020년, 2021년에 집 샀던 연끌죠. 걔네들을 제일 마지막에 조지면서 정권이 내리막으로 간 거 아니에요. 뭐 대깨문이니 콘크리트 지지율이니 이런 말들 많았던 그 정권이 망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을 때린 거야. 실수요자들. 안 잡겠다더니 진짜인지 알더라. 뭐 이런 거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 게 아니야. 대통령실에서 한 게 아니잖아. 금융위원회에서 한 거잖아. 그렇잖아.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약간 발 담그는 것 같긴 하던데, 뭐, 이게, 매운맛이 많이 남았다. 이게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거잖아.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대단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에서 아까 오면서, 혹시 그 사람이 국민의힘에 들어왔어도 대통령 했을 것 같아.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기적의 논리가 일반화되는 그런 기적을 계속 보고 있죠. 와, 대단한 사람이야. 호텔 경제. 호텔 경제. 기존에 몇백 년 동안 쌓아온 경제 이론을 한 방에 뒤집는 혁신적인 이론이었나 보죠. 네, 그렇죠?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런가 보죠. 6억이면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10억이야? 이게 이런 거지. 내가 갈아타고 지금 실수요자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6억 안에 들어오면 옮길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꼭 10억, 12억 할 게 아니라 내가 15억짜리 살고 있는데 20억짜리로 갈 수 있는 거죠. 왜? 6억 대출이 되면. 이런 느낌으로 봐야지. 그치?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뭐 이렇게 딱 금액으로 끊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으로 끊어주니까 9억 이하는 9억 딱 달라붙고 15억 이하는 15억이 달라붙고 이게 자석 효과라고 했잖아. 자석 효과보다는 약간 지금은 그런 게 없진 않겠지만 나는 약간 플러스 6억 효과라는 게 있다. 아까 낚싯대 이야기처럼 이렇게 딱 줄이 길었는데 이제 딱 요만 6cm만 되는 거야. 6m만 되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딱 당기는 거죠. 끈끈이 있잖아요. 동작 탁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낚싯대는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추가로 낚싯줄은 6억까지만 6m까지만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그걸로 낚싯대가 원래부터 긴 사람은 저 멀리까지 던질 수 있는 거고 짧은 사람은 바로 앞에 던져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시장의 반응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대출 규제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네네. 이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조하고 두 번째 조하고 달랐어요. 6월 27일 터지자마자는 강남권이 확실히 영향이 있었어요. 호가가 많이 빠졌어요. 호가가 많이 빠졌고, 근데 그 주에 양천구라든지 뭐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노원도 분위기가 좋았고. 근데 그 다음 주가 딱 되니까 이제 한 주 딱 지나니까 오히려 이제 강남권은 호가 반등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주에 좋았던 데 있잖아요. 양천구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노원 이런 데는 호가가 이제 조금 다시 빠졌어. 그렇게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 영향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막상 이게 계속 나오니까, 언론에서 계속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빨리 움직이는 부동산 데이터는 늦게 나오잖아. 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나오는 데이터가, 반응하는 데이터가 심리예요, 심리. 사실 KB나 한국부동산원도 있지만 심리가 제일 빨리 반응하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2주 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떨어진 거죠. 이까지 떨어진 거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떨어졌는데 요건 뭐냐면 추세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요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 요게 추세 이탈을 하면 가격이 하락전환해 보통. 근데 아직 룸이 좀 남았어. 룸이 좀 남았는데 이틀 만에 이 정도 빠졌어. 2주 만에 이 정도 빠졌으니까 아마 이걸 뚫고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가 이제 하락전환 하는지 안 하는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게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2023년 이게 2022년 12월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여기 추세 이탈 두 번 했거든요, 여기. 요때? 두 번 했거든요, 요때? 네. 요때 마이너스 저는 하락전환 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쵸. 하락전환을 많이 했고요. 여기는 하락전환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뚫고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상단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지. 상단이 많이 올라갔죠? 그 여기서 이제 뭐 나의 영업 비밀이라 이야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뭐 여기 상단은 많이 높아졌고 하단도 많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2023년 겨울에도 요 부분 2023년 겨울에 이 부분이고 2024년 겨울에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락 반전했거든. 근데 2023년 겨울에 하락하고 2024년 겨울에 하락이 대출 규제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락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다. 바닥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번을 또 겪어놓으니까. 사실 그때 2023년 겨울하고 2024년 겨울보다 규제가 훨씬 세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응이 좀 느린 거 보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락 반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심리를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가가 이제 되게 재밌는데 자 보세요. 강남구 호가.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취합하는데 오늘 이게 여기 나오느라 못했거든요. 전국 이제 서울을 보면은 제일 먼저 집이 내리려면 여러분 호가를 낮춰야 돼요. 주인들이 싸게 팔아야 돼요. 기존 가격보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500세대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이면서 신축인 단지들이 지난주에 나왔던 매물의 호가가 이번 주에 평균적으로 얼마가 변했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짝대기 하나씩 올라오면 이게 보면 여기 1%라고 돼 있는데 지난주 평균적으로 서울 전체의 호가는 매물의 호가는 1% 넘게 올랐다라는 건데 이게 복리예요. 복리. 그러면 복리기 때문에 이게 1%고 52주간 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52주, 일주일 다른이 나오니까. 그래서 서울이 진짜 6월 27일 전에는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호가가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호가가 2%대로 올라갔단 말이죠. 2%대로. 이게 52주간 계속되면 따따블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복리기 때문에 1 플러스 2%의
52승이잖아. 1.02의 N승. 그치. 52승 딱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어쨌든 호가는 많이 떨어졌죠. 지난주 많이 떨어졌고, 요거는 지난주 월요일 기준이고, 요거는 좀 내가 후랭이 나온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돌려본 거예요. 관측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호가는 많이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지금 호가가 언제냐면 4월달 수준이에요. 4월달, 5월달 수준이라는 거죠. 4월달도 분위기 좋았거든. 그래서 지금은 호가가 하락했다기보다는 좀 관망세로 돌아간 것 같고 급하게 깎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지난주보다 올리고 있다, 여전히. 이게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긴 하지만 낮추고 있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네요. 일부 급매물들은 싸게 팔렸겠죠. 요게 뭐냐, 갑자기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오쏘공? 오쏘공 토호제 풀었을 때 그때 이렇게 올랐는데 그것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이번이. 와. 장대 양봉이 3개잖아. 규제가 나올 만했네요. 그렇지. 아까 내가 영입비밀 알려줬잖아. 딱 언제 나온지 알려줬잖아. 딱 나올 만했다니까. 장대 양봉 이렇게 빵빵빵. 그래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말 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토호제 풀리고 나서 분위기 되게 좋았잖아요. 맞아. 그 이후에도. 맞아. 근데 토호제를 다시 감았는데도 그랬잖아. 근데 그때가 이런 분위기였다,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절대 효과가 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효과 상승률이. 이게 마이너스로 가야 깎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12월 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12월에 이랬다는 거예요. 12월하고 1월, 2월 힘들었잖아. 개헌빨. 그치. 그때 개헌빨 있고 거래량 2,000건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제 하락이 오더라라는 거지, 호가가. 추세는 살아있다. 추세는 살아있는데 몇 주 더 지켜봐야죠. 이게 호가가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몇 주 더 지켜봐야겠지만, 재작년 12월에 대출 규제 지금보다 빡세게 안 했는데도 안 했을 때보다도 약간 느낌이 천천히 오는 것 같다. 또는 잘 버티는 느낌. 잘 버티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죠. 이거 보세요. 이 장대 양봉이 3개잖아요, 이게. 네. 3개인데, 지금 보면 반등을 했죠, 반등, 이렇게. 살짝. 네, 물론, 요거 제일 마지막 거는 4일치 집계한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높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살짝 반등했다는 거야. 송파구 한번 볼까요? 송파구는 이제 다양한 물건들이 많죠. 여기도 보면 살짝 반등했죠. 2%대. 와, 미쳤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양천구 같은 경우가 재밌는데, 양천구는 보세요. 양천구는 지난주에도 분위기 괜찮았거든? 그쵸? 2%대 가까이 가다가 훅 떨어진 다음에, 근데 이제 하락 전환했어. 이게 물론 4일치이지만 0.07% 하락 전환했다. 작년 12월 수준으로 하락 전환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데이터를 찍게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가면 나와 있을 거야, 아마. 한번 다시 볼 건데, 하락 전환했다.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노원구가 분위기 좋다고 그랬거든요. 노원구 뭐 거래가 된다, 뭐 휴해 지역이다 이랬는데, 노원구도 보시면 마이너스 하락 전환했죠. 근데 이제 여기도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중계동이 제일 인기 있잖아요. 중계동 같은 경우에도 호가가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죠. 그 중에 이제 중계동 그렇게 어지러워요. 이게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중계동에 이제 메인 단지들은 아직도 플러스로 가고 있다, 이런 거죠. 분위기 다른 거예요, 단지마다. 조금씩. 그나마 좀 좋은 데는 호가가 좀 덜 떨어지고, 안 좋은 데는 호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졌겠죠? 그래서 동대문구도 한번 볼까요? 동대문구 보세요. 반등했죠? 동대문구. 동네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포 같은 경우에 마포가 의외로 좀 셌어. 이게 보니까 마포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좀 많이 사긴 샀나 봐요. 좀 여기는 쇼킹이 들어갔네요. 강남을 못 가니까 이쪽을 이제 좀 이렇게 강남을 못 가는 뭐 대출 한 10억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산 게 아닌가. 성동구보다는 마포를 많이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확 빠졌습니다. 확 빠졌습니다. 이렇게 높다가 2%까지 갔다가 확 빠졌어, 이게. 그죠? 마포구. 성동구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성동구는 잘 버티고 있거든.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 전환하진 않았거든. 근데 와, 2.5%, 거의 3%까지 갔었어. 와. 강남보다 더 빨리 올랐던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거 아닌가? 강남권도 많이 샀지만 여기도 대출 많이 받아서 많이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네요. 그죠? 예, 그렇다. 전체적으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서울 평균으로 보면 호가는 버티고 있다. 평균이 이러니까 하락전환한 데도 일부 있을 거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구로도 봐주세요. 구로요? 노원이랑 비슷한가? 구로 한번 볼게요. 구로는 별로 오른 것도 없지만 이게 잘 버티고 있다. 구로는 별로 오른 것도 없잖아. 어제도 톡방에서 여기 보면 이게 약간 0.5 이랬는데, 여기는 보면 여기는 0.3%네요. 예. 근데 분위기 좋네요, 그죠? 예.
어젯밤에도 톡방에서 그 신혼부부인데 구로에 우리 바로 옆에 있잖아요. 투산 아파트. 네. 그 레미안하고 투산이 있는데 네. 투산이 이제 맞아, 6억 이하래. 예, 그래서 거기 괜찮잖아. 그치? 큰 길 쪽으로만 다니면. 예, 근데 큰 길 쪽으로만 다니면. 예, 앞쪽이 이제 지산이 들어오면서 좀 환해졌잖아. 아, 그렇죠. 저 뒤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그치? 좀 어지럽죠. 어지럽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큰 길 쪽으로 다니면 괜찮잖아. 예. 거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집을 사기는 사야겠다. 젊은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대출이나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싼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우리 톡방에서도 보면 옛날에 뭐 강남 이야기하고 막 반포 이야기하고 막 이런 얘기마다 점점 이제 성동, 마포 이제 약간 외곽 쪽으로 계속 톡이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이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강남 가격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강남을 추격 매수할 거냐 이런 문제는 장기로 안 보시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야기였고. 그래서 결국 집값이 잡히겠냐. 그런다고 집값이 잡히겠냐. 얘들아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때도 보면 1216이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 1216. 9억 초과분은 20%, 9억 이하는 30%, 그 다음에 15억은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진짜 완전 얼어붙었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그때 훅 갔어. 진짜. 네, 진짜. 훅 갔어.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어질어질 했거든?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스멀스멀 올라가고 한 6개월 갔어. 맞습니다. 네, 그때 와, 훅 갔어.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센데 말이야. 근데 내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투자자들이 겁나게 많았거든. 겁나게 많은데 지금은 이제 다 실수요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안 건드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12.16 대책 당시에 서울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네. 보시면 당시에 이랬다는 거야.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역시 강남권이라든지 이쪽 남쪽이 뻘긋뻘긋 하잖아요. 진합니다. 이게 12.16. 근데 이제 2주 단위로 넘어가요. 2주가 지나니까 뭐 살짝. 지금 비슷해. 비슷해. 그죠? 살짝 비슷해. 근데 4주가 넘어가니까 보세요. 색깔이 좀 연해지기 시작하죠? 네. 자세히 보시면 강남권보다 변두리가 빨개지는 것 같지 않아? 변두리가 강남권에 오. 대비해 상대적으로 강서. 강서라든지 마포라든지 양천이라든지 여기 뭐 구로 왜 구로가 이러냐? 구로라든지 구로 금천 이런 데가 왜 여기 보면 노도강 이쪽도 그지? 가해가 빨개지잖아. 다시 6주가 지났어. 그랬더니 이제 가해가 엄청 빨개졌어. 그죠? 그리고 이제 8주가 지나니까 이쪽만 이쪽하고 바깥에. 위에만 그죠? 예, 노도강 금강구만 이렇게 빨개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빨개져 그죠? 여기가 허해지고. 진짜 희한하다. 이게 풍선 효과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라는 거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때도 이제 높은 가격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강남이 빠졌냐? 색깔을 보시면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빠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제가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금액으로 끊게 되면 이게 외곽으로 상승이 확산되는 속도를 가속화할 거다. 이야기 드린 게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걸 알고 이번에는 금액으로 끊진 않았네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이거까지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너무 소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자기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쫄았던 거지, 자기도. 이거 괜히 했다가 애들 민심 흉흉해지는 거 아닌가. 이랬더니 또 밀어주는 애들 있잖아. 또 댓글 부대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 적절하게 잘했다. 울면서 막 이러니까 댓글에다 똑같은 논리 나오잖아요. 갭 투자, 전세 대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집값이 올라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너무 적절하게 규제를 잘해갖고 진작에 했어야지. 참 일 잘한다 박수. 진짜 일을 잘하는구나. 진짜 일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지지율 올라가고 막 오히려 댓글이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100만 뷰 나오고 막 메소드 연기 막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좋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뭔 이야기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엔 금융위원장은 안 바뀌었어. 네. 지난 정권에도 있었고. 네. 근데 이 사람 이력을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도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위원장은 아니었는데 그 금융위원회에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의견 내는 사람은 금융위원장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토부 장관은 얼굴마담이고 사실상 실세는 그 밑에 있는 청문회를 안 받는 차관들. 네. 이런 사람들이 실세잖아. 근데 왜 차관은 청문회를 안 하니까 집이 많은 게 덜통이 금방 안 나잖아. 그치? 근데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는데 청문회 때 막 털리진 않지. 들리진 않잖아.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어쨌든 금융위원장이 알아서 낸 거지. 근데 이제 이번 정권의 코드를 맞춰가지고 낸 거겠지. 근데 이제 금융위원장은 F4라 그래갖고 한국은행장이라든지 다른 금융감독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이런 사람 4명이서 기재부 장관이랑 소통을 하는데 2명은 날라갔잖아. 공석이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소통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랬지만 금리를 내려야 된다. 계속 내려야 된다. 강조하는데 그 문재인 때 뽑아놓은 한국은행장님이 계속 아니다. 금리 내리면 집값
집값이 올라서 안 된다. 뭐 경제가 다 죽더라도 집값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신념 하나로 대치동 집값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려줄 건데?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내려줄 건데? 그러면 거시 정책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거시 정책이 뭐야? 대출을 때려잡아라. 가계부채를 때려잡아라. 이런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가계부채를 때려잡으면 민심이 흉흉해지나, 지난 정권에서는. 근데 정권이 딱 바뀌고 나니까 바로 이제 거기에 화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대출 규제를 엄청 빡세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고 메시지를 준 거지, 한국은행에다가. 그러면 이제 내릴 거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동결했잖아. 그렇지. 그 효과를 좀 보고 하겠다. 이런 그렇죠. 거지. 예, 그렇죠. 효과를 좀 보고 하겠다. 그리고 한국은행장도 그렇고 금융위원장도 그렇고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스탠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집값이 강남만 오르지 서울 전국은 다 내리고 있어. 무슨 소리야? 약간 근데 일부 오르는 것 때문에 규제를 막 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고 광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도를 넘어섰다 생각하고 이제 한 방에 때린 건데, 어쨌든 금융위원장이 뭐 이렇게까지 뭐 상풍선 효과가 올 거다, 뭐 플러스 6억이 올 거다, 뭐 결국 뭐 이런 거까지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대출을 잡아야겠다. 대출을 한국은행에서 원하는 명목 성장률 내에서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게 맞춰가지고 이런 대출 규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다 까보니까 고소득 전문직들 중에 흑수저들이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20억씩 받아가지고 강남집을 사고 있더라. 그럼 여기를 정밀 타겟으로 해야겠네. 그럼 여기 쪽이 대출이 많이 나가니까 여기 쪽 대출을 줄이면 관리가 되겠네. 그래갖고 딱 타겟을 해갖고 그냥 6억까지만 받아. 실수요 때려잡기는 그러니까 딱 6억까지만 받으세요라고 가이드라인을 딱 준 거죠. 그게 단데 우리가 소수라 막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깊이 있게 생각 안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재테크하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이냐. 돈 이야기는 좀 머리가 차가울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거는 집을 옮기고자 하는 서민들, 그러니까 주거의존의 자유가 있잖아. 능력이 되는데 대출을 왜 안 해주냐고. 문제가 많다 생각해. 그래서 그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좀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도 좀 데미지가 클 거야 아마. 네. 근데 고소득 맞벌이 중에서도 집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편은 싫어하는데 와이프들이 마상을 많이 입었겠죠. 마상 심하게 입었을 거야. 이번에 어떻게 꼬셔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나온다네. 막 이러니까 친구들은 다 서초동에 사는데 동대문에서 바로 서초동 가려고 그랬는데 성동구 가보니까 산동네던데. 언덕이던데? 그럼 마포가 조금 평진데 괜찮아? 그럴까? 했는데 마포 딱 때려봐야 되는 거지. 그런 느낌 아니었나? 그럼 이게 지금 1216 때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한 6개월 정도 갔었습니까? 그런 그쵸. 잠잠함이? 네, 갔죠. 완전 훅 꺼졌어요. 이게 뭐냐? 그때 한번 볼까요? 여기가 116.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이게 훅 갔죠. 여기 보면은 12월 16일 딱 정점이잖아요. 딱 여기 보면은 5월 16일 딱 6개월 간 거죠. 6개월 가서 바닥을 찍었는데 그 사이에도 뭐가 짜잘한 게 많이 나오긴 했어. 6개월 딱 갔습니다. 6개월. 심리는 6개월 갔다. 근데 그 사이에 보면 바닥에 흰 게 중요해요. 흰 거. 짝대기 보이시죠? 흰 거. 흰 거 보이시죠? 흰 거. 요게 뭐냐면 주간 상승률이에요. 여기 심리가 훅 갔는데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보시면 이렇게 돼야지 마이너스거든. 네. 마이너스로 전환되지는 않았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중요한 거야. 심리는 훅 갈 수 있지만 심리가 보면 훅 떨어졌지만 이게 보면 바닥이 되게 높잖아. 네. 그쵸? 여기 상단도 높고. 제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상단도 높고 바닥도 높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락 전환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의 트리거는 뭐였습니까? 6개월 있다가 왜 하필 6개월 있다가 여기 보면 지금 빵 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때의 이 트리거는 뭐였어요? 2020년 4월이잖아요. 4월 13일. 생각 안 나요? 2월 달부터 코로나로 돈 풀기 시작했잖아요. 뭔가 지금이랑 그냥 딱 보면 대자뷰 왔지? 내가 그래서 했잖아. 상품권 찍어서 보내고 지역 화폐 뿌리고 주경하고 막 이게 거기다가 사기 신도시 해갖고 보상금까지 풀었으면 게임 끝나는 건데 정신 차린 거지 이제. 쎄하지? 쎄합니다. 쎄하지. 많이 쎄합니다. 그래서 그걸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야. 이번엔 전략적인 거야. 이게 그 문재인 정권의 참모들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아 이번에는. 의외로. 그래서 그걸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야. 그걸 주식으로 선택한 거지. 5천을 보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5천 되면 그 돈으로 뭐 할까 생각이 좀 들긴 하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미장으로 다 날라는 거 아니야? 아, 쎄하다. 충격적이다. 돈 풀고 지역 카페 뿌리고 쿠폰 뿌리고 그렇지. 또 그것도 있습니다. 저 또 해당되는 거 또 하나 있어요. 소상공인 뭐 또 있어요. 아, 소상공인. 공과금 뭐 내주는 거 있더라고요. 50만 원 한도로.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사업자가 있잖아. 개인 네. 사업자가 있잖아요. 거기서 매출이 많이 줄었어. 왜냐하면 그때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해가지고 그 부동산 강의 같은 걸 했으니까. 근데 이제 딱 코로나가 오니까 못 모이잖아. 매출이 훅 줄잖아. 이거 돈 넣어주더라니까. 그때는 지금도 넣어줘요. 지금도. 지금도 넣어준다고? 이번 주가 신청 기간이에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로 신청하는 거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뭐 공과금 내주는 거. 이번에 문자 안 왔던데? 뭐 있어요. 그것도. 그래 있어? 네, 있습니다.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아니 그때는 받아가라고 계속 문자 보냈어. 지금 신청 안 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문자 보냈다니까. 돈 받아가라고. 근데 어떡할 거야 이제. 근데 문제는 그때랑 좀 다른 게 있어. 그때는 금리가 이제 0.5까지였나? 0.5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이제 중금리. 중금리잖아. 적정한 수준이라고 봐 나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빠르게 내려가가지고 0.5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2020년에 그 불같은 장을 기억한다면 와 지금 좀 떨리긴 한데 근데 그때처럼 세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 그치? 좀 누적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중금리일 때는 힘을 발휘하는 게 입주 물량이라고 했잖아요. 그 입주 물량이라는 게 내년부터 절망적인 수준으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청년 임대주택도 입주 물량에 넣어가지고 발표를 했어. 계속 했어. 그렇게 3만 호 넘는다고 계속 했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서울시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사람들이 안 믿잖아. 그래서 부동산 114에다가 압박을 한 건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도 부동산 114 통계에다가 청년 임대를 넣는 걸로 해서 부동산 114 이렇게 뭐 이야기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역시 아닙니다. 통계 조작이죠. 예, 조작이라기보다는 뭐 기준을 바꾸는 거죠. 예, 마음을 없이 기준을 바꾸는 거죠. 역시 잘해. 잘해. 역시 통계는 잘해. 한국 부동산원도 그때 표본을 바꿨어. 그 일 터지고 나서 표본을 바꿨거든. 예, 그래서 그 당시 데이터는 별로 신뢰 안 해. 그 당시에도 그래서 KB 거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는 손 안 대고 있잖아요. 뭐 통계 조작도 조작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조작했다는 것도 조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뭐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뭐 말이야 방구야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한국 부동산 거 데이터를 많이 주로 보긴 한데 뭐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지. 그러니까요. 물량이 없다는 거, 40년 만에 제재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게 3년 이상 간다는 게 다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웬만한 그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뭐 용인수지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데 있잖아요. 약간 구축이면서 살기 좋은 데 있잖아. 네. 그런데 전세 매물이 없어. 절망적이 큰일이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면은 전세 매물이 이제 한 20% 줄었다, 30% 줄었다 이런 느낌인데 그런 데만 딱 찍어서 보면 있잖아요. 그 입주 물량 없고 약간 10년에서 20년 사이 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데는 진짜 전세가 하나도 없어.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전세 대출 막는 걸로 잡겠다라는 생각인가? 이런 소설을 쓰잖아 우리가 지금. 근데 그게 안 잡힐 거라는 이야기죠. 그지? 막 기존에 이제 새로 사면서 전세 넣는 사람들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지. 기존에 전세 대출 받고 있던 사람들이 연장하거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집이 좀 내려가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가지고 밀어 올릴 거라는 이야기지. 그죠? 그런 거지. 마라탕인데 마라탕인데 매운맛이 있고 안 매운맛이 있잖아. 네.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마라 샤브샤브 이런 거 가면 육수가 반 딱 잘라가지고 그 짬짜면처럼 반 잘라가지고 태국무늬. 태국무늬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은 빨강 매운맛 이쪽은 안 매운맛 이렇게 알아서 담가서 먹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 그래서 내가 빨간 맛을 맛보기잖아. 빨간 맛을 너무 좋아해. 그 빨간색에다 육수를 자꾸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밖으로 넘치기 전에 요걸 넘쳐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치? 자꾸 부으면. 그지? 무슨 이야기냐면, 전세 가격이 계속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넘쳐가지고 이게 매매로 넘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넘어가는 포인트가 시기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세가율 기준으로 해서 뭐 60%가 돼야 넘어가는, 65%가 돼야지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근데 그게 시기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65%가 돼야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매매 투자에 대한 생각이 전체적으로 없다는 거야. 그런 시기에는 65% 넘어가면
나왔고 막 2, 3천짜리 갭이 나와야 넘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투자에 대한 기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클 때는 50%대도 넘어가. 이렇게 전세 안 살고 매매로 넘어간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수치를 정해놓고 몇 프로 이상 넘어가야지 뭐 가격이 올라가 밀어 올리는 거야. 이거는 그 시기마다 그 전세가율이 막 다르다는 거야. 50%일 때도 이번에는 50% 잠깐 넘었는데도 53%거든 서울은. 근데 전세보다는 매매를 쓰다 해갖고 매매가 많이 올랐잖아요. 심리가 이렇게 달아오르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알아버렸네. 심리에 연동해가지고 이게 그 전세가율 심리가 좋을 때는 전세가율이 낮아도 그렇죠. 넘어간다. 넘어가야죠. 억지로 그렇죠. 넘어가야죠. 억지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장에서 65%가 넘어야지 이제 매매가 위로 올라가는 건데 65%가 안 됐으니까 아직 기다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해요. 근데 뭐 일리는 있어. 근데 그 시기마다 다르다는 거지. 얼마나 매매에 대한 열망이 크냐, 그 시세 차익에 대한 열망이 크냐에 따라서 전세가율이 낮을 때도 매매로 넘어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시기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 외곽에는 전세가율이 높은데도 매매가 안 오르기도 해.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갭이 항상 2천만 원이야. 항상 2천만 원이야. 그 좋아하는 거죠. 10년 전에도 2천. 그게 5만 보들이 좋아하는 데 있잖아. 항상 2천이야. 안 올라. 왜? 안 넘어가. 그러니까 그거 공식을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에 다 적용하니까 갭 붙은 거 사면 오른다는 공식이 돈 벌었다고 막 떠드니까 뭐 100억도 벌었고 50억도 벌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지역마다 시기마다 그 전세가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다 다르니까. 근데 항상 2천인데는 거기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제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로는 아무리 곱해봐야 제로잖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 특히나 이제 투자자들이 싹 씨가 마른 이런 시점에서는 특히나 그런 거 갭 붙어 있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세가 지금 씨가 말랐는데 매매를 안 하고 전세로 가려고 그러니까 전세에 또 계속 오를 거란 말이지. 예, 그게 중요한 거다. 월세로 좀 유도하려는 뜻이 아닐까요?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그치.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약간 소설을 쓰는 것 같아. 이게 막 나도 싫은 건 싫은데 머리가 차가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확대해 해석하는 것 같다는 거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 해석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뭐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작년에도 나왔잖아. 이 얘기가. 재작년에도 나왔나? 작년에도 나왔잖아. 그때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회피하는 방법이 엄청 많다니까. 그러니까 등기 치는 날하고 전세자금 대출 실행하는 날하고만 같지 않으면 돼. 그거 회피하는 방법이 되게 많다니까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냐면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저는 갭 투자가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돌아가는 원리를 잘 몰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걸 또 딱히 발라낼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아요. 그죠? 지금은 실수요랑 투자랑 섞여 있는데 옛날에는 투자가 대부분이고 실수요는 이만큼 있으니까 그냥 때리면 대부분 돌 던지면 대부분 다주택자가 이렇게 받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돌 잘못 던지면 실수요자가 아이씨 막 이런단 말이야. 식빵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규제를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대통령실에서도 규제할 때 자기가 안 했다고 일단 하고 효과 좋으면 싹 발 담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갭 투자 또 얘기하는데 돈이 없는데 월급은 안 늘어나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 그래. 그렇다 치자. 근데 이 집값을 잡을 수가 없어. 왜? 돈은 계속 늘어나고 집은 안 지으니까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 그러면 계속 집값 잡아달라고 막 기다리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월급 빤히 내가 현실은, 집값 안정되면 좋지. 내려가면 좋지. 근데 빤히 현실은 집값이 오르는 걸 알기 때문에 월급보다 훨씬 빨리 오르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못 들어가지만 그냥 그 전세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모은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이제 이미 다주택자거나 아니면 이미 전세를 끼고 이제 뭐 집을 사놨어. 그러면 집이 한 세 채, 두 채 있을 수도 있잖아. 자유잖아, 자유 그거는. 그치? 세금만 많이 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되게 쫄더라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그냥 계속 자기가 못 들어가면 뭐 이렇게 나간다 그럴 때 뭐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있잖아요. 전세 대거 자금을 1억밖에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넣으면 되죠. 그냥 문제 없잖아.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사놨다가 못 들어가면 나중에 팔면 되잖아요. 팔고 그걸 레버리지로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을 그래서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고 싶은데 근데 돈은 지금 없고 뭐 사놔야 되겠고 그래 전세 깨놓고 사놨다가 그거에 꼭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투기야? 나 이해를 못 하겠네. 미리 내 집을 찜해놓는 거잖아요. 찜. 야,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주식은 되게 투자죠, 그죠? 뭐 오늘 샀다 내일 팔아, 오늘 샀다가 아침에 샀다가 점심에 팔고 이래도 투자지, 그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는 거니까. 기업의 미래 가치가 초 단위로 바뀔 수도 있잖아. 영업이익? 그치. 그치, 뭐 기업의 미래 가치가 초 단위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투자죠, 그죠? 투자. 좋네, 투자. 부동산은 훨씬 기간이 긴데. 훨씬 긴데 막 보통 평균 보유 기간이 7년에 10년인데 훨씬 긴데 그렇게 보고 하는 사람 그렇게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가면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 훨씬 길게 보면 투기죠. 오르면 투기예요. 부동산으로 벌면 투기예요. 불로소득이에요. 그렇죠.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면 주식 투자해서 버는 돈은 그 뭐 유료소득이 뭐 노동소득인가? 똑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든 자기 돈으로 자본이득을 보려고 근로소득으로든 이게 막 남들보다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근로소득으로 남들보다 부자 되기 힘들다 생각하니까 그 돈으로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뭐 코인을 하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 다 똑같은 거야, 심리는. 근데 왜 꼭 부동산으로 벌면 투기고 주식으로 벌면 투자고 코인도 투자라고 그러고 와 코인은 뭐 2436으로 돌아가는데 눈이 빨개가지고 막 아래 위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그것도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게 도대체 투자하고 투기의 뭐 구분 기준이 뭐야? 그냥 네 마음이잖아, 네 마음. 그죠? 그게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투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 자체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를 거야? 그걸? 그래서 투기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투기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며 비슷한 단어가 없대. 투기라는 거 그래서 투기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투기는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 야 그렇게 좋은 투자가 어딨어? 그렇잖아. 아니 주식은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파는 거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고 한 거 아니야? 아 0.1%만 벌면 돼요?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하루에 1%씩 벌잖아요. 그러면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은 몇 배로 10배인가 올라요. 1년 동안 10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게 투자인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쓱 들어오는 게 집은 필수재거든요. 네, 필수재니까. 필수재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게 쓱 들어오거든요. 그 장난치는 게 아니고 돈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집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자, 아이 진짜. 왜요? 아, 열받네. 아니 진짜 사람들은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선동을 하는 것 같아. 잘 생각해보자. 내가 주머니에 1,000원이 있어. 근데 이 동네에 사탕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이 사탕을 얼마 주고 사 먹을까요? 1,000원 하면 사 먹어야 안 사 먹어. 맥스로 1,000원에 사 먹을 수 있겠지. 네. 근데 내가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 근데 사탕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얼마 주고 사 먹어 이제? 10,000원. 그래. 서울에 집이 200만 채가 있어. 아파트가 200만 채가 있어. 근데 사람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이 주머니에 10억이 있어. 10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을 맥스로 얼마 주고 사겠어요? 그냥 10억 주고 한다고 쳐봐요. 근데 집은 안 짓고 200만 채 그대로인데 막 추경이다, 뭐 지역 화폐다, 뭐 25만 원 막 찍어주고 뭐 신도시 개발하면서 막 화폐 풀리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맨날 빚을 내야 되니까 채권 막 찍어내고 이렇게 돈을 계속 찍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10억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오히려 떨어져야 된다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서울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투기꾼들이 집을 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서울에 집을 안 짓기 때문이에요. 집을 안 짓기 때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에 집이 너무 많으면 투기꾼들도 아무도 집을 안 사겠죠. 집이 없으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자본의 논리 아니야? 당신들은 왜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고 코인을 해? 평생 저축만 하고 살지. 그럼 내가 평생 저축만 하고 살면 그 저축을 가지고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이 자연하게 저축하는 돈이 많으면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거야. 왜? 저축하는 돈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 돈이 많아지니까 돈을 빌리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게 이자잖아. 이자가 낮아지니까 수지가 맞는 게 생기니까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집값을 잡는 게 국정 목표인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단 한 나라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나 있고 중국도 포기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약이 뭐냐면 집값을 잡겠다가 아니라 공급을 어떻게 하면 확대하겠다라는 걸 주로 공약을 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데 빠져 있다는 거야. 집단적으로. 투기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왜? 자,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의 집값을 공급을 통해서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계속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라고요. 집을 산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라고.
왜 그걸 몰라? 그러면 돈은 계속 많아지는데 그러면 집은 비싸면 안 되니까 계속 안 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격이 떨어지면. 그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집을 안 찍어놨는데 돈이 늘어난 만큼 오르게 돼 있다는 거야. 물론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 일시적으로. 근데 결국엔 지나고 나면 돈의 크기만큼 집을 안 지은 만큼 가격이 오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은 그럼 내가 맨날 그럼 아파트를 지어 혼자서?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민간 기업이 대부분 하잖아요. 그럼 그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거를 왜 그래서 해야 되는 거를 그렇게 안 해놓고 집값이 오르니까 다 투기꾼이다 뭐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기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그걸 동조해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는 거지. 편을 가르고 싸우게 만든다는 거지. 근데 봐봐. 문제는 정부하고 지자체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얘가 문제라고 계속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사는 거야. 이런 비밀까지 이야기해야 돼.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좌측 손이 아픈데 좌측 손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못하고 우측 손이 너무 잘나서 그런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얘를 계속 때리면 좌측 손 아픈 게 해결이 되냐고. 안 되지.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아픈 거라고 잘못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계속 얘한테 문제를 씌우니까 여기서 계속 조져봐야 해결만 안 되고 이상한 일만 자꾸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를 뭐 상처 연고를 바르든 그래. 깁스를 하든 여기를 치료해야 되는데 막 여기를 때려. 진짜 미안한데 이 왼손이 있잖아. 어제 그 장난치고 까불다가 다쳤어. 근데 여기가 아파서 여기가 아픈데 사실은 오른손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왼손이 그래서 그런 거야. 여기를 미안한데 치료할게. 왼손이 좀 잘못했더라도 좀 봐줘. 그러면서 좀 참아줘. 그러면서 치료하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야 오른손이 잘못해서 그런가 왜 왼손을 밖에 나가게 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지 다. 그치? 어이가 없는 거지 나는.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제 막 요즘에는 부동산 채널 보면은 어떤 채널들은 정치화하는 채널이 있어. 정치 세력이 된 사람들이 있어. 후랭이. 후랭이 정도는 귀여운 거고. 그러니까 후랭이에 나오시는 분들은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로지 정치로 먹고 살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전망이 듣고 싶은 거죠. 집을 사고 싶은데 아니면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하려면 당장 지금 분위기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집은 항상 필요하니까 그게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어쨌든 간에 집은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아니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세든 월세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집을 안 사면. 네. 그럼 그걸 결정을 하려 그러면 앞으로 집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집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월급보다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 아닌 것 같네. 그러면은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게 낫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사람들이 전망이란 걸 귀를 기울이고 보는 거잖아. 시장을 공부하려고 하고. 그렇지. 메커니즘을 보려고 하고.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보는 거고 우리같이 막 날티 안 나고 막 고급진 단어 쓰면서 나이브 이런 거요? 나이브, 스파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 피크 아웃 뭐 이런 거 이야기 쓰면서 엄청 있어 보이게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더니 BGM도 막 디징 이러면서 어둠이 쫙 깔리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이기심에 가득 찬 뭐 도깨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섀도우 복싱 하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망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전망이 자꾸 틀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전망이 계속 틀리시는 분들 있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망이 계속 틀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전망이 틀리니까 뭐 사과를 해야 되잖아. 사과 안 하고 계속 해. 그러니까 댓글이 뭐가 달려요. 니는 언제쯤 맞출 것 같냐? 뭐 너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데 너는 언제쯤 맞을 거냐? 계속 달리니까 뭐라 그래요? 사실은 내 전망이 맞는데 국가에서 윤석열이가 그쵸. 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쵸. 이 전망이 맞아.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정부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1단계였어. 맞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올라. 그래서 윤석열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올라.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시장을 전망이 맞추려는 사람들이 등장했어. 나의 전망대로 시장을 맞추려는 사람들이 등장했어. 어떻게 맞춰요? 시장?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이게 민이다 하고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없어져야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갭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집값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근로소득을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게 민이다 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야. 책은 읽는 게 아니고 사는 겁니다. 많이 좀 사주세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큰일 하실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거지. 무섭지 않냐? 어디 공장 나가서 무섭지 않니? 국밥 말고, 털부는 국밥 말고, 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 진짜. 이거는, 그래서, 와, 이 정도면, 댓글 보면 참, 무섭다.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런 건가. 칩이 오르는 거는, 일시적으로 투기꾼들이 몰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2017년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일관되게 쭉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심각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틈만 나면 팔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근데도 아직도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 지금 이분의 집값을 올리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도 있겠지. 지방에서 산 사람 일부도 있겠지. 그럼 지방에서 산 사람들이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통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던가.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 지금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가는 정책을 쓰면서 섀도우 복싱은 다주택이다, 갭투기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그럼 왜 집을 공급하는 책임은 국민들에게 돌려? 나는 의의가 없다는 거지. 이 문제가 그런데 다시 차갑게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계속 다주택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순간 영원히 해결이 안 돼. 공급은 안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머리를 차갑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서울에 집을 사는 거예요. 지방에 가보세요. 지방. 서울면 관심이 많으시죠? 지방에 가보세요. 지금 서울 빼고 전국이 입주 물량이 많아요. 왜 입주 물량이 많은지 알아요? 2020년부터 얼마나 호황장이었어. 그래서 그때 분양을 엄청 많이 했어요. 원래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거는 배웠을 거 아니야. 그치?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죠. 서울을 제외한 서울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것은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해.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 그때 분양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입주하려 그러는데 2022년이 터지면서 줄줄이 중단된 거죠. 네. 근데 2020년, 21년에 분양해 놓은 게 3년, 4년 지나면 언제 2024년, 25년에 입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4년, 25년까지 전국에 입주 물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2026년보다 또 끊어져요. 왜?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돌아가. 그래서 가격이 안정되는 거야. 보세요. 가격이 안정되는 거라고. 그런데 서울은 어때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안 돌아가잖아.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공급이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오겠어? 그 규제를 안 풀어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럼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초과이익 환수제다 왜 그걸 하겠어? 얘들이 있잖아. 재건축하면서 전체적인 집값을 올린다니까? 이런 논리로 돌아가니까 그런 거야.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져요. 집값이 떨어지는 건 서울 집값 기준으로 보면은 경험을 했잖아. 딱 안정됐던 시기는 언제냐면 IMF 금융위기 2008년 2022년 코로나 위기로 금리 급등할 때. 이 세 개는 위기 때 집값이 떨어졌어요. 위기의 특징은 뭐냐면 금리가 거의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집값을 잡는 거는 금리 급등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급등밖에 없다. 금리 급등이라는 건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망해야 집값이 잡힌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서울은. 그럴 때 서울 집값만 잡히겠냐, 그럴 때. 주식도 폭락하고 코인도 폭락할 거 아니야. 다 박살났죠? 다 박살나는 거지.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집값 잡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망해서 다 박살나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왜 그걸 모르지? 그런데 위기가 아닌데 집값이 진짜 안정됐던 적이 있어. 서울 집값이. 언제요? 1991년부터 1996년이에요. 6년간 집값이 안정됐어요. 그런 이야기 아무도 안 하잖아. 그때가 바로 대공급의 시대예요. 1기 신도시가 입주하던 시기. 근데 1기 신도시만 입주한 것 같죠? 그 시기에 전국에 입주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집값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는 그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서울에도 집값이 서울이나 서울 주변에 엄청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집값 잡는 방법은 투기꾼을 얼마나 조졌어요. 2017년부터. 근데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 그럼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엄청 올려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던가 아니면은 대공급의 시대를 맞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대공급을 하려면 우리가 도봉산을 싹 밀어가지고 집을 지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집을 많이 지으면 되잖아요. 공공이 짓든 민간이 짓든 상관없어요. 많이 지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유유부지 이런 얘기 하는데 막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동사무소를 위에다가 종상에 위로 올린다고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땅이 얼마나 되겠어요. 서울에 1년에 아파트만 5만 호가 공급이 돼야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몇만 호가 나오겠어. 유유부지를 딱 활용해도 실제로는 1년치도 못 채운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땜빵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걸로 뭐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기가 차.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우리가 동대문에 가죽 가방이 없어가지고 루이비통을 사나? 아니잖아. 동대문에 가면 가죽 가방 2만 원, 3만 원이면 사지만 왜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메트로시티, 뭐 코치, 루이비통 이런 거 차냐고. 많지만 모든 게 부족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풍부한 시대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좋은 걸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취직할 때 일자리가 없어요. 막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기 안사나 이런데 공단에 가봐라. 일자리 많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데 가서 나보고 일을 하라고? 지금 봐봐요. 그러면 서울에 집이 너무 비싸요. 야, 3억, 5억 하는 빌라도 엄청 많은데?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가서 살아라 그러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공급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동대문에 가방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메트로시티나 뭐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그러면 아파트를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잖아.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뭐 토건족이 뭐 언론하고 합작하고 이 토건족의 조중동. 새끼들, 조중동이랑 뭐 해가지고 뭐 그래. 그게 단기적으로 집값이 올라요. 왜? 헌집이 새 집이 되니까.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인프라가 확 바뀌고 입지가 확 바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아무도 안 한다는 거야. 단기적으로 오르지. 근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공급이 막 쏟아지면 그때 안정될 건데 그게 몇 년이 걸릴 거라는 거지. 정권이 끝나기 전에는 그게 계속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누가 총대를 맨나는 놈이 단 한 놈도 없다는 거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아무 상관없어. 빨간색이 끝나고 그 집을 재건축해서 아무리 빨리 해도 10년 걸리는데 재개발도 10년 걸리고 하는데 정권은 5년이잖아. 5년 끝나고 나서 그걸 연결해서 그 다음 놈이 하나도 안 해요. 왜? 지난 정권은 적폐 나쁜 놈들이야. 싹 없애고 새로 해요. 자기만의 것으로 새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연결이 안 돼. 택지지구 같은 거는 누구 조성해놓고 땅 있으니까 언제 줘도 됐잖아.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꾸준히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놈은 47% 해제하고 그래서 그거 해제된 걸 다시 와가지고 또 다시 재지정하고 또 그러다고 진행되고 있으면 뭐 돈이 너무 많이 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뭐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라. 뭐 한강뷰 나오는 임대 아파트를 내놔라.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를 해라. 이러면서 계속 못하게 하잖아. 왜? 집값이 오른다고. 근데 당장 아픈데 진통제만 놓는다고 지금 그러면 몸이 아픈 게 해결이 되냐? 지금 다 진통제만 놓지 근본 치료를 안 하고 있잖아. 다 그런 거야. 집값이 올라? 그럼 다주택자 뭘 조질까 이번에는 이 새끼들. 뭐 하고 있어? 세금. 싹 다 까봐. 야 이거 강남 사고 있네 지금 20억 반. 이 새끼들 조져야 되겠네.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켜보자고요 앞으로 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다 공급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런 걸 다 개인의 책임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돌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집 있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뭐 90%는 괜찮으니까 해당 안 되니까 10%면 괜찮아요. 이게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당신이 언제 그 10%가 될지 몰라요. 그렇게 할 거야. 그럼 그때도 당신은 10%니까 감수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는 이미 이야기했다. 이게 거대한 사이클이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고 있다. 사야 된다. 당장 사라. 됐어. 금리가 내려가고 하단에서 피벗이 돼가지고 올라오려면 아직 몇 년 남은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게 맞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우량 자산을 취득하는 시기다. 뭐든지 잘하시는 거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피스텔은 언제 오르나요?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다 오르거나 모르겠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이렇게 한참 2024년 이럴 때 투자 유행하던 데가 있지 않아요? 네, 분양권 막 가서 사고 막 그러니까 피 막 붙고. 오피스텔도 이제 결국에는 주택이 많이 오르면 주택의 대체제로 이제 하나 더 해볼까 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오피스텔도 강남역이나 이제 수요가 많은 데는 시세가 오르기도 하는데 월세를 받을 건지 시세 차익을 노릴 건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잖아. 사실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이 크진 않거든. 그러니까 오피스텔부터 살 이유가 없고 아파트부터 사고 그래도 돈이 나오면 나중에 생각은 해봐도 돼. 생각은. 근데 2024년 5년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제 강남 쪽만 오르고 퍼지고 있는데 그 시기에 오피스텔을 미리 가서 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나중에 보면 이런다. 이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2010년대에도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서울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2017년, 18년 되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결혼해야 되는데 또는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사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의 엄청 많이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사놓으면 이제 이 상승분, 기회비용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자꾸 왜 기회비용 이야기를 하냐면 1억 오르고 2억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해야 되는 거죠. 그 부자가
예전에는 어쩌면 후랭이님이 30년 전이었으면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을 수도 있어. 돈도 제일 많이 벌 수도 있어. 그때는 뭐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자는 뭐냐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그냥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벌어야 내가 부자인 거야. 내가 1억을 번다고 부자가 아니라 다른 애들 전부 2억 벌면 나는 가난한 거야. 상대적인 거잖아. 걔가 1억을 벌면 나는 100만 원이라도 벌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이야기는 반대로 돌리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해야 된다는 거지. 부동산이 인기 있는 이유는 그동안 꾸준히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 부동산은. 그런 것처럼 집을 고를 때도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데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신혼부부라든지 뭐 애기 어리신 분들은 점프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잖아. 아직 애기가 어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 번 이사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년 구간으로 잘라가지고 체리 피킹만 하고 다녀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당장 지금 바로 그 다음에 오를 때가 어딘가 이런 것만 생각해서 딱 들어갔다가 딱 자르고 나오고 딱 자르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수익률을 많이 올릴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자꾸 쌓이면 그게 나중에 큰 차이로 벌어지는 거거든. 처음에 사가지고 2년 만에 뭐 5천만 원 올라도 그 뭐 하락론자 대리하고 다른 차이가 거의 티가 안 나. 오히려 걔가 주식해가지고 더 벌었다고 까불고 다닐 수도 있어. 근데 이게 2년이 되고 4년이 되고 6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러면 차이가 점점 벌어질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그런 라인들을 설명드린 건 뭐냐면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신축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 거냐 아니면 그런 데라도 신축이 아니라도 그런 데 들어가갖고 당장 다음에 오를 것만 차이다면서 2년 다닐 건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후자 2년마다 다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들어가면 2년마다 옮겨 다녀야 되니까 대출 받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남편이 그랜저 제네시스 살라 그러다가 아반떼를 사겠죠. 아끼겠죠. 그리고 내가 둘이서 500을 벌면 일단 이자 200을 떼고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든 살라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껴 쓰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2년 뒤에 이사를 가야 되니까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디 가야 될지 또 공부하고 찾아다니고 계속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자기는 10년 동안 열심히 아끼고 돈 모으고 부동산 공부하고 재테크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서 10년이 지난 거랑 그냥 정부가 집값은 비싼 거고 정부가 잡아주겠지 이러고 10년 지난 거랑 차이가 반드시 나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그렇게 한 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게 이게 나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슈퍼사이클 vs 코스피 5천 고민되겠다. 그치. 근데 그게 아파트는 장작볼 같은 느낌이고 코스피는 가스볼 같은 느낌이야. 확 오르는데 쑥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뭐 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 보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냥 뭐 미수 몰빵으로 해갖고 곱하기 3 해가지고 그냥 주담대 받아갖고 이런 거 막 주식 담보대출이에요. 한번 곱하기 3까지 될걸? 그래갖고 하루에 30%만 튀기면 100%야.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 저 주담대 써서 한번 해봤거든요. 아, 살 떨리더라고요. 나도 곱하기 2 옛날에 많이 해봤어. 이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억 가지고 시작하고 10억 모았다는 사람들이 금방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하락 한 2번 맞잖아? 맨날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니까 2번 맞잖아. 그러면 10억 있던 게 다시 없어졌다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반대 매매 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돈 빌려 다니고 이런 애들 많아지죠, 갑자기. 그래서 이게 출렁임이 많으니까 문제인데 내가 뭐 1억을 1,000만 원 넣어가지고 마통으로 이제 보통 이제 5천만 원 땡겨서 그걸로 해보니까 재밌어. 괜찮아. 주식 방송이라든지 채팅방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그 이야기만 해. 야, 내가 이 주식 있잖아. 주담대 받아가지고 곱하기 3 이렇게 5천만 원을 1억 5천으로 레버리지 해갖고 30% 뜨니까 우와, 이게 원금이 벌써 2배가 됐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만 올라오잖아. 그러면 그거 가만히 보고 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5천 원이 1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금 5천 원을 빼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넣어. 1억을 다시 해가지고 또 곱하기 3을 해.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한 번은 호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걸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앞으로 이제 괜찮을 주식을 찾아가지고 우량주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게 그래도 금리 사이클 한 2, 3년은 가겠지? 2, 3년 묻어놓고 쭉 수익을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요. 엔비디아? 10배 올랐다고? 100배 올랐다고? 그거는 옛날에 사가지고 안 팔고 계속 엔비디아의 미래를 계속 흔들려도 계속 참고 있었던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 다 단태하지 않나? 아니 한 10년 갖고 있어가지고 1000배 올랐던 사람들 들어는 봤겠지. 당신 주위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막 전 재산을 거기다 막 몰빵할 정도로 용기 있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은 포트폴리오라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집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코인 잘하면 자산 배분하는 게 맞지 않나?
나는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이주비 이슈가 불거져가지고 네. 이주비가 이제 무주택이나 처분조건부가 아니면 그냥 무주택이나 1주택은 나오고 그 외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가가 좀 떨어진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심이 많으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 관리처분 인가한 거 그런 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똑같은 컨셉으로 적은 돈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재건축이 될 거 초기 재건축을 사면 돼요. 초기 재개발 말고. 초기 재건축이요? 예, 그 분당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분당은 재건축이 안 돼도 올라요. 아니 그 선도지구 탈락하면은 엄청 많이 빠질 거라고 하신 분이잖아. 있었죠. 있죠. 뭐 확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어갖고 확 빠질 거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죠? 근데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왜 안 빠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뭐 이주가 어떠고 뭐 이런 이야기 많지만 선도지구 지정된 이후에 분당 아파트가 그러면 아파트 재건축도 안 됐는데 떨어졌어요? 올랐죠? 그리고 경기도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도 상위에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자, 땅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입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 위에 재개발 재건축은 뚜껑을 바꾸는 거예요. 오래돼 있는 뚜껑을 새 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품성이 좋아지잖아. 그 상품성이 좋아지는 거에 따른 이익을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안전 마진이 재개발 재건축의 이익인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초과 수익이 나는 거죠. 다른 데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는 거죠. 대신에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개발 이익이고 그런 거잖아요. 개발함으로 생기는 이익. 개발 이익이 있으니까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개발을 한다는 게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개발이 큰 데는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살면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구축이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에 선도지구가 안 됐더라도 작은 거라도 그 첫 볼록은 비싸니까 그 다음 볼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나는 평촌도 괜찮다. 그러면 평촌에 가고 아까 남쪽에 얘기했잖아. 남쪽에 평촌에 보면은 평촌은 아직도 싸. 뭐 선도지구 지정된 데도 싸. 그런 데나 뭐 평촌은 딱 뻔히 정해져 있잖아요. 뭐 다 좋지만 남쪽은 다 좋지만 그 선도지구 지정된 꿈마을이라든가 뭐 항상 좋은 향촌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목련 이런데 세 군데 먼저 둘러보시고 괜찮은 거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가 좋으니까 집만 오래됐지 인프라가 좋으니까 집 인테리어 해가지고 살면서 애기들 키우다 보면 많이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지. 나는 많이 바쁜 거 싫다 그러면 그런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은 내가 선수고 공부 진짜 많이 했어. 그러면 딱지를 하면 돼요. 입주권을 하면 돼.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출이 막히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돈 많이 안 벌고 신혼부부 컨셉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돈은 많이 안 벌고 실거주해야 될 집이 필요한데 당장 재개발 재건축 딱지는 뭐 뒤집어 쓰고 찾을 수가 없잖아. 그게 입주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놓고 월세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있다 그러면 초과 수익을 번듯이 줄 건데 그 보통 잘 안 그러잖아. 자기는 월세 살면서 딱지 사놓고 이러진 않잖아. 진짜 공격적인 거다.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장기적으로 재건축이 될 만한 입지 좋은 곳에 사서 살다가 보면 거기도 초과 수익이 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아까 뭐 분당이나 평촌 이런 데고, 그 다음에 삼본도 있고, 일산도 있고, 부천도 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분담금이 좀 많이 나오겠지. 분양가가 낮으니까 분담금이 많이 나오겠지. 이제 그 세 군데보다는 먼저 일단 분당 보고, 제일 좋은 것부터 봐야 되잖아요. 분당 보고. 분당 안 되면 평촌 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죠. 분당도 보니까 주간 상승률이 1% 넘었다가, 그리고 호가도 되게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좀 많이 주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 좋은 게 의외의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평촌 가가지고 돌아다니면 되죠. 그런 컨셉으로 하시라. 근데 이제 나도 많이 해봤고, 뭐 이렇게 현금도 좀 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이주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4, 5년 되면 무조건 입주하니까. 뭐 시세 차익이 꽤 클 거다. 이런 거지. 대출 규제가 나왔고, 서울은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호가도 조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하락으로 갈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하락이 와도 그 깊은 하락이 오지 않을 거다. 단기적으로 그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짧으면 3달, 뭐 길면 6개월 안에 다시 그 상승으로 돌아설 거고 더 문제는 앞으로 이제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고 물량이 진짜 절망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이제 내년에 온다라고 보면 저는 지금은 뭐 우량 부동산을 취득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주식이나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호가 조정도 되고 조건도 조정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고요. 입지 좋은 우량 지역에 먼저 가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면 아마 또 내년에는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